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기술의 이해 8강 알고리즘의 구현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알고리즘의 구현에서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하나인 정렬 알고리즘, 특히 정렬 알고리즘에서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두세 가지 알고리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파트 3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한 구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서 공부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료 구조의 원리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인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을 설명할 수 있고,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정렬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또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자료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트 1의 주요 내용은 자료 구조의 필요성, 자료 구조의 분류, 그리고 대표적인 선형 자료 구조인 배열, 리스트, 스택, 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자료 구조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사물 또는 정보들을 조직화해야 편리한 경우들을 아주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도서관이나 또는 집, 서점에서 많은 종류의 책을 이제 이렇게 진열하거나 나열할 때에, 보관할 때에 그 책들을 그냥 아무데나 쌓아놓거나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그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책을 찾을 때 또는 그 책들을 옮겨갈 때에 이런 때에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책이라는 자료, 책이라는 사물에 그 용도에 맞추어 찾기 쉽고 그리고 참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장 같은 데다가 책들을 쭉 꽂아서 일련으로 나열을 하는 이런 조직화 기법을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다 그러면 책을 꽂을 때 그냥 아무런 무작위의 순서로 꽂는 것이 아니라 책 제목을 토대로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를 해서 꽂는다거나, 또는 출판 연도 순으로 꼽는다거나 저자 순으로 꼽는다거나 하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런 책들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책을 활용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 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화 또는 정리하는 기법들을 사용을 하지요.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로는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두리스트를 많이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로 그림과 같이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체크박스를 두어서 그 일이 수행된 것에 대해서는 수행 완료하는 표시로 이렇게 체크 버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런 투두리스트를 많이 활용들을 할 겁니다. 이 투두리스트를 활용을 할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자료를 정리한다고 그러면 그냥 할 일을 쭉 무작위로 나열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그냥 두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비닐봉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흔히 비닐봉지를 물건을 살 때 가지고 와서 그 비닐봉지를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가 다른 물건을 담아갈 때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분리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쓰레기 봉지 또는 그냥 봉지를 어떻게 정렬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서 케이스에 쭉 위에서부터 계속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빼서 쓸 때는 출근을
티슈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하나씩 꺼내어서 사용하면 먼저 넣었던 비닐봉지가 먼저 꺼내지는, 순서대로 꺼내지는 이런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이 자료들이 섞이지 않고 차례차례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리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여기 투두리스트에 적힌 이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과 이 비닐봉지를 관리하는 방법상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투두리스트에는 할 일을 순서대로 적었지만 때로는 우선순위가 낮은 일이 먼저 수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그 엔트리 하나하나를 언제든지 순서와 상관없이 액세스할 수 있는 반면 요렇게 자료를 정리를 했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료를 정리했을 때는 자료가 위에서부터 쌓여서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자료들은 액세스, 다른 말로 꺼낼 수가 없는 거죠. 맨 아래쪽에 있는 자료들로부터 차례로 꺼내야 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요 비닐봉지를 꺼내는 요 장치와 또 달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티슈의 형태인데요. 티슈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그 자료를 정리를 하게 되죠. 티슈 요 케이스에 티슈를 담을 때는 차곡차곡 티슈들을 쌓아서 순서대로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료를 꺼낼 때에는 가장 위에 있는 최근에 쌓은 티슈를 먼저 뽑아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닐봉지를 쌓을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 자료들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티슈를 더 보충할 때는 위에다 쌓고 뽑아서 쓸 때는 아래에서 뽑아서 쓰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출구와 입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쌓을 때 입구를 통해서 쭉 쌓고 꺼낼 때는 그 같은 입구를 출구로 사용해서 최근에 쌓은 휴지를 먼저 뽑아 쓰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취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그 자료를 조직화하는 구조로는 이런 조직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동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동물 카테고리에는 포유류와 조류라는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요. 포유류라는 카테고리에는 또다시 강아지, 고양이에 해당하는 그런 유형의 동물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조류에는 참새와 뭐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더 이렇게 같은 레벨로 나열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층도 또는 조직도로 구성을 해서 이 동물 또는 사물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좋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조직화함으로써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한 가지로 본다 그러면 사물 또는 데이터, 자료를 그 자료의 특성에 맞도록 편리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정리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사례로 들어드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컴퓨터 분야로 돌아와서요. 컴퓨터에서도 많은 자료, 데이터들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컴퓨터에서도 자료를 관리하는 구조라는 것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해 주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었는데요. 프로그램이란 정의에 따르면 데이터를 표현하고 표현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프로그램이죠. 여기에서 데이터라 하는 것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다양한 텍스트, 숫자, 멀티미디어, 기타 등등의 그런 자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조작하고 그것으로부터 변형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표현하고 그리고 처리한다는 과정 중에 표현한다는 것은 저장을 한다는 의미를 또한 내포를 하고 있기도 하죠. 이 경우에 이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 즉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설명을 한다면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좌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구조, 효과적인 형태로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 내에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컴퓨터에서는 자료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료 구조라는 것은 정의를 해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공간의 형태를 말합니다. 어떤 형태의 기억 공간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불어 그렇게 저장된 기억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참조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추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삭제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방식들의 모음, 그것을 전체로 통틀어서 자료 구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구조는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특성이나 크기, 그리고 사용법과 그리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수행되는 연산의 종류 또는 구현에 필요한 기억 공간의 크기,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 구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자료 구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표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효과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료의 특성에 알맞는 구조로 자료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는 흔히 형태나 또는 그 구현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에 자료 구조를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요. 선형 구조라는 것은 자료들을 일련의 일련의 형태로 나열을 하고 액세스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선형 구조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에는요, 배열이라는 것, 이렇게 나열된 데이터들이 나열된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리스트라는 것,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기는 한데 일련의 기억 공간에 나열될 수도 있고, 인접한 이런 배열과 같은 인접한 공간에 나열될 수도 있고, 또는 이산적인 산발적인 기억 공간에 자료들을 나열을 하고 그 자료들의 순서를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리스트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스택 형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앞서 보셨던 티슈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큐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형태가 있고요. 비선형 구조로 분류되는 구조에는 대표적으로 트리와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조직도를 보셨다시피 자료 간의 그 계층 구조, 이런 계층 구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를 트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준별로, 다시 말해 레벨별로 각각 여러 개의 자료들이 이렇게 같은 레벨에 분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선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선형 구조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트리와 유사한 형태이기는 한데 자료들 간의 그 연결 관계에 있어서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는 형태를 트리라기보다는 그래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나 그래프와 같은 이런 비선형적인 구조를 가지는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형 구조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고요. 각각의 자료 구조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특징이 어떻게 돼서 어떤 형태의 자료를 각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각각의 자료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볼 선형 자료 구조의 사례는 배열입니다. array라고 하고요. 배열은 번호, 우리가 이제 보통 첨자라고 부르는데요. 번호와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이때 이 데이터들이 이제 원소라고 말을 합니다. 아래에 제시해드린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의 의미가 이제 학생들의 어느 과목의 성적을 의미한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라는 이 데이터는 값이 보통 0점에서 100점 사이의 그런 값들로 표현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적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학생이 5명,
또는 과목 수가 5개, 이런 경우에는 5개의 성적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5명 있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5명의 성적을 각각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배열이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인접한 5개의 기억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5개의 기억 공간에 각각 하나의 기억 공간마다 하나의 데이터씩을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92점이라는 데이터와 84점이라는 데이터는 두 개 다 성적이기는 하지만 92번은 A라는 학생의 성적인가 하면 84점은 B라는 학생의 성적이다라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첨자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자는 0에서부터 첨자가 4까지 있다는 얘기는 기억 공간이 5개가 있는 것이고, 그 5개의 기억 공간은 연속되어 있고 각각의 기억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그 일련의 번호로 사용되는 것이 첨자고요. 각 첨자 위치마다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자가 왜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하느냐?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그 숫자의 시작을 우리가 보통 0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첨자가 반드시 0으로 시작돼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설명을 위해서,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0이라는 수를 수의 시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서도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자, 배열은 이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위치를 구분하기 위한 이 일련의 숫자들을 첨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데이터라는 말보다는 원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배열은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저장을 해서 처리할 때 사용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첨자는 배열의 시작점으로부터 각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첨자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위치의 데이터에 대한 저장이 가능하고 참조가 가능하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5개의 기억 공간이 있는데 기억 공간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반드시 0번 위치에서부터 그 다음에 1번 위치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거나 사용할 수만 있지 않고 처음에는 0번 위치에 첨자 0번 위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두 번째 만들어진 데이터를 4번에 저장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액세스하는 순서는 무관하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머나 사용자가 염두에 두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5명의 성적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자료 구조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할 때 배열이라는 구조를 선택을 했는데요. 왜 배열이라는 구조를 선택을 해서 5명의 성적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했느냐? 이 배열의 특성과 이 데이터의 특성이 맞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학생 수가 5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 공간의 크기가 고정적입니다. 5개의 기억 공간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 기억 공간이 뭔가 일을 처리하는 동안에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들거나 이래야 된다 그러면 다른 자료 구조가 어울릴 수 있는데 학생 5명에 대한 성적을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공간이 고정적이어서 처음부터 5개의 기억 공간을 할당을 해놓고 처리를 할 때 배열이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각 성적이 누구의 성적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번 성적은 누구, 1번 성적은 누구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에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적을 저장하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0번 학생과 1번 학생의 구분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순서는 무관하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구조가 어울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적에 대한 참조나 변경이 순서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5명의 성적을 저장을 해두었는데 실수로 79점 맞은 2번 학생의 성적이 잘못 채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성적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뒤에 있는 성적들과 무관하게 2번 학생에 있는 성적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구조가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에 적합한 구조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열로 저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들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7명 아마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 7명의 몸무게 키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회원이 이제 만약에 시스템에서 늘어나거나 회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감안하면 배열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회원이 딱 7명, 회원제로만 운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7명의 몸무게 키 정보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배열이라는 그 구조가, 자료 구조가 어울린다는 것이고요. 한 부서에 속한 직원 10명의 호봉을 각각 기록해서 저장을 할 때, 이제 직원마다 1년 지나고 나면 호봉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직원이, 그 부서에 속한 직원이 10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인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딱 10명에 대한 기억 공간을 만들어서 그 각각의 10개의 배열 원소에다가 각 직원의 호봉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승진한 그 직원들은 호봉을 올려주고 승진하지 않은 직원들은 호봉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배열이라는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투수가 야구공을 5번을 던지면서 각각의 그 구속을, 속도를 이렇게 재어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의 투수가 공을 던지기는 하지만 5번 던져서 그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해진 횟수만큼의 5개의 기억 공간을 활용하면 되니까 배열이라는 구조에 맞는다. 이렇게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를 배열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료 구조는 리스트라는 겁니다. 리스트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한 줄로 저장하는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마치 배열과 매우 흡사한데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스트라는 거는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연결 리스트라고 해서 기억 공간 여기저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배열로 리스트를 구현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년의 저장 장소, 연속되어 있는 저장 장소를 잡아서 거기에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이런 방법인데요. 연속된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배열하고 그러면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이 경우에는 여기에 첨자, 배열처럼 첨자를 붙여서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0번 위치의 데이터, 두 번째 있는 데이터가 1번 위치의 데이터,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리스트라는 것에서는 이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순서가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D 다음에 A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D 다음에 A, A 다음에 T, T 다음에 A라는 요 데이터들의 그 관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요 단어를 지금 이렇게 각각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에 저장을 했다 그러면 DATA 요 순서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에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우리가 헤드라는 그 용어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기억 공간의 위치를 테일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리스트는 배열과 달리 기억 공간이 자유자재로 추가되고 줄어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DATA라는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가 그 자료 자체가 DAT까지만 라는 자료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 기억 공간이 테일이었었잖아요. A에 해당하는 요 테일의 위치가 T 위치로 변경되게 되면은 리스트는 헤드에서부터 테일까지가 그 리스트라는 구조 안에 표현된 정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A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연결 리스트라는 겁니다.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기억 공간에 이런 그 임의의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들을 계속해서 추가 할당해 가면서 그 기억 공간들을 연결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실게요. 여기에 기억 공간이 아래쪽으로는 0, 1, 2칸씩 있고요. 여기 위에는 0에서부터 11까지니까 12칸이 존재를 합니다. 총 몇 개의 몇 칸의 기억 공간이 있느냐면 그러면은 24칸의 기억 공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24칸의 기억 공간이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자가 이제 저장을 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쭉 입력을 받아 보니까 DATA라는 데이터가 차례차례 D가 들어오고 A가 들어와서 추가해야 되고 T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오고 이런 순서로 쭉 따라 들어오는 것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라는 자료를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결 리스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D라는 데이터가 처음 생성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의 임의의 위치에다 D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그 다음 한 칸의 정보를 더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한 칸의 그 영역에 저장하는 정보는 이 데이터의 다음 자료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는 위치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 칸을 보니 1,2라고 표현된 것은 여기 보면은 행과 열을 제가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0행, 1행. 그 다음에 칸으로 봤을 때는요. 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칸으로 봤을 때는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그래서 1,2라고 한다 그러면 1번째 행과 2번째 열에 해당하는 이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라는 데이터는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 다음에 오는 데이터는 1,2 위치에 가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2 위치에 가보면 A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다음 데이터의 위치 정보가 1,9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9 하니까 찾아가 보니 거기에 T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정보를 보니 0,6 했잖아요. 그러면 0,6을 찾아가 보니 A라는 정보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그리고 그 뒤에는 비어 있어서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여기 처음에 있는 D가 헤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A가 테일이 되도록 이렇게 자료들을 연결해서 저장하는 구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배열로 리스트라는 것을 구현하는 방식과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방식이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건데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에서는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사이즈가 훨씬 커진다. 그런데 기억 공간에는 그렇게 연속되어 있는 배열처럼 연속되어 있는 큰 기억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기억 공간들을 조각조각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한 줄로 저장하는 선형 자료 구조인데 배열과 달리 그 데이터들의 저장된 순서가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형태의 자료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스트는 데이터의 저장 순서가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데이터를 중간 위치에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연결된 두 데이터의 연결을 끊고 새로 추가된 데이터의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라는 게 이제 그 회원들의 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정보를 큰 키에서부터 작은 키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회원의 키, 그 다음 큰 회원, 그 다음 큰 회원 이렇게 회원들을 키 큰 순서대로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회원이 한 명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회원을 이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려고 봤는데 키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회원들을 연결을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새로 추가된 회원의 키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회원 사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원을 마지막에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보면은 이 회원을 이 연결 상태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새로 들어온 회원의 다음 회원이 처음에 있었던 두 번째 회원을 가리키도록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야만 전체 리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중에 새로운 회원이 기존의 회원을 가리키도록 연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후에 첫 번째 회원은 내 다음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회원이 들어옴으로써 내 다음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새로 추가된 회원을 기존에 자기 다음 사람에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그 앞에 있던 회원의 연결 상태를 지금 현재 들어온 회원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연결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연결 설정을 주의 깊게 해야 하는 것이 연결 리스트를 통해서 그 리스트를 구현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스트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영한사전의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단어 목록 같은 거요. 영한사전에 보면은 A, B, C, D 해가지고 쭉 알파벳 순으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단어들의 그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이 경우에 리스트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조어, 새로운 단어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전에다가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잖아요. 그때 앞서서 설명드렸던 연결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름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 목록. 이 또한 순서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로 정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현에 따른 리스트를 배열의 형태로 구현하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 관리할 때 사실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 연결들을 설정하는 과정이요. 그렇지만 복잡도는 증가하는 반면에 추가 삭제를 위해서 그 걸리는 시간은 적은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배열에다가 그 자료들을 리스트를 구현을 해놨을 때 배열 중간에 새로운 자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는요. 그 중간 위치 이후 뒷부분에 있는 자료들이 다 하나씩 뒤로 밀려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연결 리스트 같으면은 그 연결 설정만 2번 해주면 되기 때문에 추가 삭제를 위한 오버헤드, 다시 말해서 그 걸리는 시간이 훨씬 적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 구조, 선형 자료 구조로 볼 것은 스택이라는 구조입니다. 아주 재밌는 구조인데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열 구조, 선형 구조예요. 자료들을. 일련의 데이터 저장 공간의 한쪽 끝에만 자료를 넣거나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곽티슈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집어넣은 데이터가 나중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last in, first out 해서 리포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집어넣은 데이터가 계속 밑으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꺼낼 수 있는 자료는 최근에 들어간 자료를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택이라는 구조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그림으로 보통 잘 나타냅니다. 보통 컴퓨터 분야에서 자료 구조를 설명하고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림이나 이미지를 통해서요. 구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스택을 이렇게 그리는데 보시면은 여기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렇게 아웃라인을 둘러서요. 밑에는 막혀 있고 위에는 뚫려 있는 바스켓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잘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가 쭉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라는 데이터가 먼저 들어오면 이 바스켓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 맨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 데이터는 7이 들어오면 그 위에 쌓여요. 12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위에 쌓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동작을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는 푸시라는 동작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꺼내는 동작을 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4, 7, 12의 순서대로 계속해서 푸시가 된 거죠. 그때의 상태를 보면 맨 바닥에 맨 처음 들어왔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이 가장 바닥에 있는 위치를 우리가 바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텀, 가장 바닥에 있는 위치니까 제일 먼저 삽입된, 입력되었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겠죠. 그리고 쭉 쌓여서 저장 공간은 남아있지만 현재 가장 최근에 입력되었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위치를 우리가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팝이라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요. 팝은 데이터를 꺼내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는 데이터가 꺼내지겠죠?
탑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택에서는 탑에 12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7이라는 데이터를 꺼내서 참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을 직접 꺼내볼 수가 없는 거예요. 12를 먼저 팝해내고요. 그 다음에 7을 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또는 맨 밑에 있는 데이터를 언제고 꺼내서 참조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시 쭉 팝돼서 꺼내졌다가 뭐 필요하면 다시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참조하고 뭐 이러는 거를 그러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들을 참조하게 되는 순서가 임의의 순서로 옛날에 입력했던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입력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막 무작위로 섞어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자료의 형태에는 스택이라는 구조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런 스택이라는 구조에 어울리는 그런 자료의 형태를 찾아서 스택 구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대표적인 스택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웹브라우저의 뒤로 가기 정보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웹페이지 방문할 때마다 그 방문 기록이 저장되잖아요. 그때 내가 현재 이제 어느 웹사이트, 웹페이지에 와 있을 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직전에 방문했었던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죠. 또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 직전에 방문했었던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기 버튼 누를 때마다 직전에 방문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구글 사이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은 스택 맨 밑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방문했고 다음 사이트를 방문을 한 게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바텀에는 구글이 있고요. 탑에는 다음이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방문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충북대학교라는 요 사이트를 방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록은 푸시 연산을 통해서 다음 위에 쌓이게 되는 거고요. 탑의 위치는 그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충북대학교를 아직 푸시하기 전에 요 상태에서 팝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사용되었던 다음이라는 사이트 정보가 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충북대학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웹사이트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제 이 웹사이트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스택에다가 그 주소를 넣지 않았다 치면은요. 충북대학교에 있을 때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방문했었던 기록들이 쭉 스택에 들어있을 때 맨 위에 있는 그 정보를 팝해서 보니 다음 사이트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뒤로 가기 버튼 눌렀을 때 다음 사이트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다음 사이트가 팝되고 나면은 탑의 위치가 네이버 위치로 이동되겠죠. 또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맨 위에 탑에 있는 정보가 팝돼 보니 네이버여서 네이버로 뒤로 가기가 이동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자료의 액세스 형태. 뒤로 가기라는 액세스 형태가 스택이라는 구조하고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딱 맞는 자료의 형태를 스택이라는 구조로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으로 저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봤더니요. 워드 프로세서에서 여러분들 그 언두라는 그 실행 취소 연산 많이 하시죠. 우리가 보통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컨트롤 Z 누르면 취소가 되는데요. 그 컨트롤 Z 버튼 누를 때마다 어떻게 취소가 되죠? 바로 직전에 실행한, 최근에 실행한 동작부터 취소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Z 누르면은 직전에 한 거, 그 직전에 한 거를 계속해서 취소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자료의 형태 또한 스택에 어울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단어를 뒤집어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다 애플이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그 애플이라는 단어를 ELPPA 해서 요 알파벳의 순서를 뒤집어서 출력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할까요? 예를 들자면 앞뒤가 똑같은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은 단어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할 때 입력된 그 자료의 알파벳을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 봐도 그 두 단어가 똑같은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뒤집어 볼 때 알파벳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스택에다가 A 집어넣고 P, P, L, E의 순서대로 쭉 쌓는 거예요.
그리고 꺼낼 때 위에서부터 꺼내는 거죠. 그래서 E 꺼내고 L, P, P, A 순서대로 꺼내서 꺼내지는 대로 출력해보면 이렇게 알파벳 순서가 뒤집어진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의 유형에 맞춰서 스택이라는 구조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 선형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볼 마지막 구조는 Q라는 구조입니다. Q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열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스택과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그 자료를 집어넣고 꺼내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련의 데이터 저장 공간의 한쪽 끝에서는 자료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 자료를 꺼내는 인출 구조를 말해요. 우리가 이번 강의 시작할 때 맨 앞에서 보셨던 그 비닐봉지를 집어넣고 꺼내 쓰는 그런 구조 보셨죠? 그 구조가 Q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삽입한 데이터가 먼저 인출되는 구조여서 first in, first out에서 FIFO라는 구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억 공간을 아래로 그려도 좋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해서 그렸어요. 그럴 때 저장 공간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부분이 지금 데이터가 입력되는 입구라고 보는 거고요. 오른쪽 부분이 데이터가 출력되는 이제 입력을 Q에서는 삽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출력을 인출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삽입 인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되고 인출되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라고 보시면은 데이터 입력된 순서를 보시면 먼저 4, 7, 12, 6의 순서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4가 먼저 여기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쭉 들어가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 기억 공간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7, 12, 6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저장된 가장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front라는 이름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저장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내지는 그 다음 위치를 back이라는 요 위치 정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출을 하게 되잖아요. 인출을 할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처음 입력된, 처음 삽입된 데이터로부터 인출이 되기 때문에 4가 먼저 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Q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 구조의 사례로는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들, 이 Q로 적합한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면은 햄버거 가게가 11시에 오픈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올 때마다 주문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 주문을 Q에다가 주문이 이루어지는 대로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료들이 어디에서 참조할 수 있느냐면 주방에서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서는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꺼내다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내보내주는 거고요. 그 주방에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꺼내가는 사이에도 이 데이터가 삽입되는 부분에서는 여기는 데스크나 또는 뭐라 그러죠? 카운터? 거기에서 주문을 받는 카운터에서는 계속 주문이 생성돼서 백의 위치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에 이제 주문 받을 때 만들어지는 정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문한 시간 그리고 음식의 종류 그 다음에 수량으로 이루어진 주문서가 이제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아침 11시에 문을 열자마자 A세트 하나, B세트 하나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Q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11시 12분이 되었을 때에 A 버거 세트 2개, 그 다음에 A 버거만 2개, 그 다음에 A 세트 하나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를 Q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11시에 들어왔을 때 요거를 주방에서 딱 빼가다가 요거에 대한 음식을 만들겠죠. 그 사이에 여기 이쪽 삽입부 쪽에서는 또 11시 17분이 되어서 또 다른 주문이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주방에서 추가된 순서대로 주문서를 인출해서 처리할 때 Q라는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Q 구조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 갔을 경우에 번호표 뽑잖아요. 그러면은 번호표 뽑은 순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에서 Q 구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Q 구조는 특수 형태의 Q들이 좀 있어요. 데이터 저장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데이터 접근 방법을 일부 변형을 한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원형 Q라는 게 있어요. 앞서 보셨던 Q는 선형 Q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빠져나가는 형태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
선형 Q에서는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서 11시에 주문된 이 주문서가 이제 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1시 12분에 해당하는 요 두 번째 주문이 다시 프론트 자리로 옮겨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씩 데이터가 인출될 때마다 여기 뒤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한 칸씩 앞으로 밀어야지만 항상 프론트에서 꺼내가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씩 데이터가 인출될 때마다 뒤에 있던 데이터들을 앞으로 미는 그런 오버헤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프론트에서 이제 값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론트 뒤에 있었던 그 자료들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프론트 위치를 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전에 사용되고 있었던 프론트에 해당했었던 저장 공간이 이제 남아있는 형태가 되어서 원형처럼요. 마지막 기억 공간이 꽉 찼더라도 맨 백에 해당하는 기억 공간이 꽉 찼더라도 다시 앞에서 프론트에서부터 기억 공간이 생성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원형의 형태를 지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Q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지막 저장 공간에 자료가 삽입된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은 마지막 저장 공간에 자료가 sab입되었으면은 그 앞에 비어있는 저장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쭉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료를 미는 대신 그 앞에 있는 저장 공간을 다시 첫 번째 저장 공간부터 다시 Q를 채워나가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억 공간의 형태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데 그 기억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형 Q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우선순위 Q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순위 Q는 자료를 우선순위와 함께 표현을 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삽입될 때는 순서대로 삽입이 되지만 인출될 때는요. 우선순위가 높은 거 먼저 인출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우선순위 Q입니다. 마지막으로 데크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데크는 프론트와 백에 모두 삽입과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프론트 쪽에서도 넣고 뺄 수가 있고요. 백에서도 넣고 뺄 수가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티슈는 스택이라는 형태로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티슈의 아래쪽에도 구멍을 뚫어서 아래쪽에서도 티슈를 뺄 수 있고 아래쪽에다도 티슈를 채울 수 있고 위쪽에다도 티슈를 넣을 수 있고 위쪽에서도 뺄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그런 구조를 데크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저장하기 적합하며 첨자와 대응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번, 데이터를 순서대로 한 줄로 저장하는 선형 자료 구조로서 저장 순서의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에 적합한 자료 구조는 리스트라고 했고요. 3번, 웹브라우저의 뒤로 가기와 같이 이전에 사용된 히스토리의 역순으로 데이터들이 다시 사용되는 경우에 적합한 자료 구조는 스택 구조였습니다. 자, 파트 1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형태와 특성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임의의 순서로 참조하는 경우에는 배열 형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저장하되 추가 삭제가 용이하며 데이터의 참조 순서가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리스트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들이 이전에 사용된 역순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스택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고요. 데이터의 삽입과 인출이 임의의 순서로 발생하며 먼저 삽입된 데이터를 먼저 인출해서 사용하는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Q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